오부. 거대한 단절. 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세계 건축사. 서론. 산업, 제국, 그리고 근대의 시대 속 건축. 1750년경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는 인류 건축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단절을 경험한 시대이다. 이 거대한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가지 강력한 힘에 의해 추동되었다. 첫째는 서구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산업혁명의 기술적 사회적 격변이며, 둘째는 이와 동시에 제국주의와 전 지구적 교역망을 통해 이루어진 서구의 힘과 미학이 동양 세계에 부과된 과정이다. 이 시기의 건축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인류가 공간을 인식하고 사회를 조직하며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는 이 격동의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 결정론의 관점에서 철, 강철, 유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어떻게 구조, 공간, 형태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는지 탐구할 것이다. 과거 수천 년간 조적식 구조의 압축력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던 건축은 비로소 전례 없는 높이와 넓이, 투명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둘째, 양식적 반영의 측면에서 이 시대의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심오한 이데올로기적 응답이었음을 분석할 것이다. 신고전주의의 질서, 고딕 부흥의 낭만적 저항, 아르누보의 유기적 탐색, 그리고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 유토피아는 모두 근대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처방이었다. 셋째, 문화적 혼종과 부과의 관점에서 건축적 아이디어의 전 지구적 흐름이 결코 중립적인 교환이 아니었음을 밝힐 것이다. 제국의 권력 역학은 건축의 전파 과정을 형성했으며, 이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서구 건축의 부과, 적응, 저항이라는 복합적인 양상을 낳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산업 건축의 서구적 기원에서 출발하여 그 기술과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핀다. 이후 그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과정과 특히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건축이 겪었던 독특하고 중층적인 근대화 과정을 심도 있게 통합함으로써 산업혁명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를 단편적인 지역사의 나열이 아닌 상호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세계사적 현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한장. 근대의 대장간 서양 건축치 1750-1900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서양 건축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술적, 사상적 변혁의 중심에 섰다. 서혁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는 전통적인 건축의 패러다임을 늘려내고 새로운 시대의 골격을 주조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재료가 건축의 물리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가 전례 없는 유형의 공간을 요구하며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건축가들이 과거의 양식을 통해 시대 정신을 표현하고자 고군분투했던 역동적인 장이었다. 이 장에서는 서양 건축이 어떻게 근대성의 기반을 닦았는지 그 기술적 토대와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점. 재료와 공법의 혁명. 19세기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새로운 재료의 등장이었다. 철, 유리, 강철이라는 근대 재료의 삼위일체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석재와 목재 중심의 건축 언어를 해체하고 구조와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구성했다. 이 재료들의 시너진 건축을 조적식 구조의 압축력이라는 중력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 투명성, 그리고 조립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근대 재료의 삼위일체. 철주철과 연철. 철의 구조적 잠재력은 1800년경 영국 직물 공장에서 내와 나의 호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인식되었다. 이후 철은 단순한 보강재를 넘어 주요, 구조재로 발전했다. 특히 주철은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복잡한 형태로 주조할 수 있어 조립식 건축의 가능성을 열었다. 미국의 제임스 보거더스 제임스 버가더는 주철 부재의 대량 생산을 체계화하여 건물 전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방식을 선도했다. 이를 통해 건물 한 채를 2달 만에 짓는 것도 가능해졌다. 유리. 15세기 판유리 제조 기술의 발전은 건축을 불투명한 고체라는 전통적 관념에서 해방시켰다. 더 크고 강한 유리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가들은 빛과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복제 프레임보다 훨씬 더 큰 유리판을 지지할 수 있는 철제 프레임과의 결합은 백화점, 쇼핑 아케이드 밀라노의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그리고 기차역과 같은 새로운 상업 및 공공공간에 풍부한 자연광이 쏟아진 거대한 내부 공간을 창조했다. 강철. 1855년경 헨리 베서머 헨리 베시머가 발명한 새로운 제강법은 강철을 대규모 건축 부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만들면서 건축사에 분수령을 입었다. 철보다 강하고 연성이 뛰어난 강철의 높은 강도 대중량비는 더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고 더 넓은 경관을 가능하게 하여 마천루라는 새로운 건축 유형의 탄생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전제 조건이 되었다. 1885년 시카고에 세워진 홈 인슈어런스 빌딩 홈 인슈런스 빌딩은 강철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초기 마천루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례 연구. 수정궁 크레스토 팔레스 1851 패러다임의 전환.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를 위해 조셉 팩스턴이 설계한 수정궁은 새로운 산업, 건축의 잠재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수정궁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건축 시스템의 실현이었다. 조립식 시스템. 수정궁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모듈화된 표준 부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 프리패브리케이션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한 점이다. 건물 전체의 기하학적 형태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유리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는 형태는 제작자의 한계를 따른다는 개념의 전형적인 예시였다. 이 방식을 통해 18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을 약 6개월이라는 경이적인 시간 안에 완공할 수 있었다. 공간의 혁명. 수정궁은 내부에 기둥이 거의 없는 광대한 공간을 창출했으며, 투명한 유리벽과 천장 덕분에 실내 조명이 필요 없어 방문객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다. 그 작가 더글러스 제럴드는 이 건물을 바로 그 수정으로 만든 궁전 Palace of Very Crystal이라 묘사하며 그 투명성과 가벼움을 예찬했다. 기술과 미학의 간극. 수정궁의 등장은 기술적 혁신이 곧바로 새로운 미학을 창출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당시 일부 비평가들은 수정궁을 진정한 건축이 아닌 단순한 공학의 산물로 폄하했다. 이는 새로운 산업 기술의 잠재력을 기존의 미학적 잣대로는 온전히 평가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건축은 이처럼 산업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전체한 산업 시대에 익숙한 형태에 대한 향수를 떨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초기 산업 건축물들이 급진적인 철골 구조를 벽돌이나 석재 같은 전통적인 재료로 감싸 가정적인 분위기와 안정감을 주려 했던 것은 이러한 과도기적 심리를 반영한다. 진정한 모더니즘 혁명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가 가진 고유한 미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용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구조물.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요구했다. 공장, 기차역, 박람회장, 백화점 등은 새로운 시대의 기능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이들 건축물은 단순히 새로운 활동을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었다. 이들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 노동 규율, 소비 습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강화하는 능동적인 장치로서 기능했다. 공장. 새로운 생산 체계의 물리적 구현. 공장은 산업혁명의 심장이자 새로운 생산 방식과 사회 질서의 축소판이었다. 칸의 수공업 작업장을 대체한 공장 건축은 기계의 효율적인 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거대한 기계를 수용하기 위한 넓고 탁 트인 벽면, 높은 천장, 그리고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한 대형 창문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기능적 요구는 장식을 배제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귀결되었다. 건축적으로 공장은 노동 규율을 강제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장인의 자율적인 작업 리듬은 기계의 규칙적인 운동에 종속되었고, 공장의 공간 구성은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기차역. 근대의 관문이자 사회의 축소판. 기차역은 산업혁명이 낳은 완전히 새로운 건축 유형으로 역사상 어떠한 선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차역은 모든 사회 계층이 스쳐 지나가는 산업사회의 축소판 매크로코즘 of Industrial Society였다. 기능적 측면. 기차역은 사람, 화물, 열차의 복잡한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였다. 길 위에 기술자들은 철과 유리를 사용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대경관 다징지엔 열차 승강장 트레인 쉘을 만들어냈고, 건축가들은 승객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안내하는 공간 구성을 고안했다. 상징적 측면. 거대한 터미널역은 철도 회사의 막강한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인류의 대성당 Cathedrals of Humanity로 여겨졌다. 기차역은 속도와 기계란 근대성의 충격을 경험하는 첫 관문이었기에 종종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건축가들은 승객들에게 안정감과 안전함을 주기 위해 이탈리아풍이나 고딕 부흥 양식 같은 익숙하고 기념비적인 역사주의 양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동시에 기차역의 내부 공간은 사회 계층을 명확히 반영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1등석 대합실과 라운지는 상류층을 위한 공간이었고, 노동 계급을 위한 공간은 훨씬 소박하게 구획되었다. 박람회장, 백화점, 아케이드. 새로운 소비 문화의 탄생. 수정궁과 같은 박람회장, 그리고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백화점과 아케이드는 소비와 여가를 위한 새로운 공적, 반반공적 공간을 창출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확대되는 중산층이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하고 확인하는 새로운 사회적 무대가 되었다. 밝고 화려한 내부 공간은 상품을 매력적으로 전시하고 대중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건축 유형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내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점. 양식 전쟁. 19세기 건축의 이데올로기. 19세기는 기술적으로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미학적으로는 과거의 건축 양식을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는 데 몰두했던 역설적인 시대였다. 양식 전쟁 Battle of Styles로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급격한 도시와 새로운 사회 계층의 등장,
전통적인 삶의 방식 붕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안정감과 의미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신고전주의, 고딕 부흥, 절충주의 등은 각기 다른 역사적 권위와 상징을 빌려와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시도였다. 신고전주의 니오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는 계몽주의 시대의 건축적 가련으로 이성, 질서, 시민적 덕목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과도한 장식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이 양식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에서 영감을 얻었다. 특징: 거대한 스케일, 입방체나 구와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도리스식 기둥을 비롯한 극적인 열줄의 사용, 그리고 장식이 배제된 평탄한 벽면 등이 특징이다. 상징성: 신고전주의는 미국 국회의사당, 백악관과 같은 신생 공화국이나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와 같은 제국의 정부 건물에 선호되는 양식이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안정성, 그리고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건축 언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딕 부흥 가색 리바이벌. 고딕 부흥 양식은 단순한 중세 건축의 모방을 넘어 산업시대에 대한 강력한 낭만주의적, 철학적 비판을 담고 있었다. 철학. 존 러스킨, 존 러스킨과 같은 사상가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공장 시스템의 기계화와 비인간화에 반대하며 중세 시대의 수공예적 가치, 영성,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 때문에 고딕 부흥 양식은 보수주의 및 군주제와 결부되었으며 영국 국회의사당 재건에 이 양식이 채택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징: 톰도아치 포인티드 아치, 리브 볼트레빌 볼트, 플라잉 버트레스 플라잉 버트레스, 첨탑 스파일, 그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수공예적 장식이 특징이다. 절충주의의 에클렉티시즘과 보자르 비역자르츠 전통. 19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절충주의는 다양한 역사적 양식의 요소들을 하나의 건물에 자유롭게 조합하는 건축적 태도였다. 이은 전례 없는 역사적 지식의 축적과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전 세계의 문화를 접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 건축가들은 과거를 일종의 양식 카탈로그로 간주하고 건물의 기능이나 고객의 취향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혼합했다. 이러한 접근법의 중심에는 파리의 콜테의 보자르 컬리 디스 비역자르츠가 있었다. 보자르 교육은 고전적 원리에 기반한 장엄하고 대칭적인 구성을 강조했으며 리처드 모리스 헌터, 리처드 모리스 헌터와 같은 건축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미국에서 보자르 양식은 도금 시대 지어딧 에이지 산업가들의 호화로운 저택과 웅장한 공공건물을 짓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절충주의는 독창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역사적 요소들을 재조합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지에 있었다. 이처럼 19세기의 역사주의 양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권위를 차용하여 산업혁명이 야기한 거대한 단절랑 속에서 길을 잃은 사회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시대적 고뇌의 산물이었다. 타점: 새로운 미학의 시야. 19세기 말이 되자 역사주의 양식의 반복에 대한 피로감과 산업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터지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 새로운 미학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술공연운동과 아르누본 모더니즘의 서곡을 연 중요한 흐름이었지만 근대성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역설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상반된 시도는 20세기 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사첸시를 구성한다. 예술공예운동 Arts and Crafts Movement 1880-1920. 예술공예운동은 산업적 대량 생산과 기계적 획일성, 그리고 역사주의 양식의 피상성에 대한 직접적인 철학적, 미학적 반란이었다. 철학. 윌리엄 모리스가 주도하고 존 러스킨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운동은 수공예의 가치 회복, 재료의 본질에 대한 존중 truth to materials, 단순함,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술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는 특정한 양식이 아닌 태도와 대치율에 가까웠다. 건축적 표현. 필립 웹이 설계한 붉은 지브레드 하우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운동의 건축은 지역에서 나는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노출된 부와 같이 구조를 정직하게 드러내며 붙박이 가구를 통해 건축과 가구를 통합하고자 했다. 또한 엄격한 대칭을 거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유기적이고 원시적인 형태를 선호했다. 아르누보 아르트 노veau 1890-1910. 아르누보는 역사주의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양식을 창조하려는 최초의 의식적인 시도였다. 철학. 서퍼를 거부했던 예술공예운동과 달리 아르누보는 철, 강철, 유리와 같은 새로운 산업 재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데 사용했다. 특징. 식물의 줄기, 덩굴, 곤충의 날개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길고 구불구불한 유기적이고 비대칭적인 선시니어스 라인, 이른바 채찍질 선물 플래시 라인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독특한 선은 건축, 가구, 그래픽 아트 등 모든 디자인 분야에 적용되어 통일된 미학, 즉 총체예술질 샘 컨스트럭을 추구했다. 주요 건축가 및 작품. 벨기에의 빅토르 오르타 벡터 허르가 설계한 타셀 주택이 지쳐 테소,
프랑스의 엑토르 기마르 헥tor 그멀다 디자인한 파리 지하철 입구, 그리고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의 카사, 파테오 캐사바디오 등은 아르누보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두 운동은 모더니즘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았다. 예술공예운동은 이념적으로는 반반산업적이었으나 기능적 단순성과 재료의 본질을 강조한 원칙은 훗날 기계 미학을 숭배한 바우하우스의 핵심 교리가 되었다. 반면 아르누보는 산업 재료를 사용했지만 고도로 장식적이고 수공예적인 형태를 만드는 데 치중하여 모더니즘이 추구할 대량 생산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모더니즘이 단일한 경로가 아닌 산업화의 사회적 결과를 비판하고 벗어나려는 욕망예술 공예운동과 시대에 걸러진 새로운 미학적 언어를 찾으려는 욕망 아르보려는 상충하는 흐름들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탄생했음을 보여준다. 2장. 전지구적 양식의 여명 모더니즘의 부상치 1945 20세기 초 19세기의 역사주의와 장식적 탐색을 뒤로하고 건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파국을 겪으며 유럽 사회는 과거와의 급진적인 단절을 갈망했고 건축가들은 기계시대의 역동성과 안미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건축 언어를 모색했다. 아르데코의 장식적 모더니즘을 거쳐 바우하우스와 국제주의 양식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은 장식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건축의 본질을 공간, 구조, 기능으로 환원시키고자 했다. 이은 건축을 특정 지역이나 역사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였다. 5점. 기계 미학 아르데코 아트 디코 치 1920-1930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아르코는 패션이 된 모더니즘으로 기계 시대의 속도감, 부유함, 그리고 현대 도시 생활의 화려함을 찬미하는 양식이었다. 그 명칭은 1925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현대 장식 및 산업예술 박람회 엑스포지션 인터내셔널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에서 유래했다. 특징. 아르데코는 유선형의 매끈한 형태와 쉐브론, 선버스트, 선버스트, 지그재그와 같은 대담한 기하학적 장식을 결합했다. 또한 크롬, 강철, 베이클라이트와 같은 당시의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이 양식은 고대 이집트, 메소아메리카, 그리고 입체파 큐비즘 미술 등 다양한 원천에서 장식적 영감을 얻었다. 이후의 모더니즘과 달리 아르데코는 장식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계 시대에 걸맞게 양식화 스텔라이즈하고 현대화했다. 건축적 표현. 아르데코는 초기 마철로 시대의 결정적인 양식이었다. 1920년대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새롭게 도입된 지구재조닝 러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쿠테세 백하도 규정했는데 아르데코의 계단식 형태는 이러한 법규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시카고의 무역위원회 빌딩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빌딩은 아르데코 마천루의 상징적인 아이콘이다. 6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바우하우스와 국제주의 양식. 아르데코가 장식적인 모더니즘을 추구했다면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흐름은 장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능과 합리성을 건축의 유일한 원리로 삼는 급진적인 모더니즘을 향해 나갔다. 바우하우스 버허스 1919-1933 발터 그로피우스 워터 그로피우스가 설립한 바우하우스는 예술, 공예, 기술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의 시각 환경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혁명적인 교육 기관이었다. 철학. 초기에는 예술 공예운동의 영향으로 장길드의 이상을 추구했으나 1923년을 기점으로 예술을 산업 속으로 Art into Industry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채택하며 대량 생산을 위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바우하우스의 핵심 원리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은 기능주의였다. 바실리 칸딘스키와 슬리 칸딘스키, 파울 클레퍼 크리어와 같은 예술가들이 진행한 기초 과정은 재료, 색채, 기본 형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조형 능력을 배양했다. 건축 원리. 바우하우스 건축은 직사각형, 구와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장식의 완전한 대제, 그리고 강철,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현대 산업 재료의 정직한 사용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대사 후의 바우하우스 교사샤워샤는 강철 프레임 구조, 유리 커튼홀, 그리고 기능에 따라 공간을 배치한 비대칭적 평면 등을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완벽하게 구현한 건축적 선언문이었다. 국제주의 양식 International Style. 국제주의 양식은 바우하우스의 원리들이 체계화되고 전 세계로 확산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명칭은 1932년 뉴욕 현대미술관 모임에서 건축사가 헨리 러셀 히치콕 앤 러셀 히치콕과 건축가 필립 존슨 필립 존슨이 기획한 전시회에서 비롯되었다. 세 가지 핵심 원리. 히치콕과 존슨은 국제주의 양식을 세 가지 원리로 정의했다. 한 건축은 육중한 덩어리 마스가 아닌 얇은 평면으로 구성된 볼륨 벌음이다. 이 고전적 대칭이 아닌 규칙성 레귤러리티를 추구한다. 3. 모든 부가적인 장식을 배제한다. 특징. 직사각형 형태, 평평하고 매끈한 표면, 개방적인 내부 공간, 그리고 강철 프레임, 유리 커튼홀, 캔틸레버 구조가 만들어내는 시각적으로 무중력적인 visually weightless 특성을 보인다.
이 양식은 국가나 역사적 특수성을 초월하는 보편적 스타일로 간주렸으며 새로운 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전 지구적 건축 언어로 여겨졌다. 사례 연구. 르 코르비지에의 빌라 사보아 빌라 세보이 1931 건축으로 구현된 5원칙. 르 코르비지에어 코르비시어가 설계한 빌라 사보아는 모더니즘의 이론적 원칙들이 어떻게 하나의 건축물로 응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이다. 이 건물은 그가 주창한 새로운 건축의 5원칙의 물리적 선언문이다. 1점 필로티 펠로티스. 철근 콘크리트 기둥 필로티 건물을 지면에서 들어올려 1층 공간을 해방시키고 정원이 건물 아래로 이어지게 한다. 2점 자유로운 평면 free plan. 구로체 기둥과 벽이 분리되면서 내력벽에 제약 없이 내부 공간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3점 자유로운 파사드 free fay. 외벽이 구조적 하중에서 해방되어 건축가는 미학적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인면을 디자인할 수 있다. 4점 수평창 horizontal window. 길게 이어진 수평창은 실내의 균일한 빛을 제공하고 외부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담아낸다. 5점 옥상 정원 roof garden. 평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여 건물이 차지한 대지의 녹지를 되찾는다. 빌라 사보아는 르 코르비제가 살기 위한 기계 machine for living in라고 명명한 개념의 결정체로 합리적 설계에 기반한 표준화되고 기능적인 오브제로서의 건축을 지향했다. 모더니즘 건축은 단순한 미학적 운동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이상을 담은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였다. 표준화, 대량 생산, 기능주의에 대한 강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모든 이에게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목표와 연결되었다. 역사적 장식을 거부한 것은 19세기 양식들과 결부된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가치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국제주의 양식의 통일된 유사성은 계급적 구분을 지우고 새로운 평등 사회를 위한 건축을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적 비전은 이면을 가지고 있었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후, 문화, 맥락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급진성과 좌파적 정치 성향은 미국에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나치에 의해 탄압받는 원인이 되었다. 적설적이도 한때 모더니즘의 강점이었던 바로 그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특성은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을 촉발하게 된다. 3장.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 일본과 중국의 건축적 조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구에서 발원한 근대 건축의 물결은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동아시아에 상륙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나 양식의 전파가 아니었다. 각기 다른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던 일본과 중국은 서구 건축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상이한 방식으로 응전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근대성을 구축해 나갔다. 일본이 주체적인 국가 주도의 서구화를 통해 근대 건축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했다면 중국은 반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외세에 의해 부과된 근대 건축과 씨름하며 민족적 양식을 모색해야 했다. 시점 일본의 메이지 변혁과 제국의 야망. 1868년 메이지 유신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그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한 거대한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이 과정에서 건축은 서구를 향해 문명화된 근대 국가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외국인 전문가와 일본인 개척자들의 역할. 메이지 정부는 근대 건축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신속하게 이식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초빙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영국인 건축가 조시아 콘더 조세아 칸드였다. 그는 정부의 초빙으로 공부대학교 Imperial College of Engineering의 건축학 교수로 부임하여 서구식 건축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일본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분리되었다. 콘더는 첫 졸업생들을 포함한 일본의 1세대 건축가들을 길러냈다. 그의 수제자였던 다스노 긴고 천이의 징우는 수석으로 졸업한 후 런던으로 유학하여 유럽 건축을 직접 체험했으며 귀국 후에는 스승의 뒤를 이어 교수가 되었다. 다스노 긴고를 비롯한 이들 개척자들은 일본은행 본점 1896 도쿄역 1914과 같은 국가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설계했다. 초기 작품들은 유럽의 다양한 역사주의 양식을 절충한 형태를 띠었으며 특히 불륜 벽돌에 화강암 뒤를 두른 다스노의 양식은 당시 일본의 관공서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모더니즘의 대두와 제국주의 양식.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러 유럽에서 유학하거나 새로운 건축 사조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등장했다. 빈 분리파와 독일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시모토 기쿠지 실벤 시저우줄 그리고 르 코르비지에의 아틀리에서 직접 수학한 사카쿠라 준조반 상돈 사무아 마에카와 구니오 첸촨 난 등은 국제주의 양식의 원리를 일본의 전통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두고 깊이 고심했다. 이은 화온양제허 혼양사이 일본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하는 메이지 시대의 구호를 건축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한편 1930년대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이런 모더니즘적 탐색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제관양식 디관양실, 테이칸요시키로 불리는 이 국가주의적 건축 양식은 서양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 위에 일본 전통 양식의 기와 지붕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 이은 국적 불명의 국제주의 양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일본 제국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표방하려는 의도였다. 도쿄 국립박물관 본관, 가나가와 현청사 등이 대표적인 예며 이 양식은 이후 조선, 타이완 등 식민지에 건설된 관공서 건물에도 이식되었다. 일본의 근대 건축 발전 과정은 건축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과 제국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메이지 시대의 서구 양식 모방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근대를 연기하는 방어적 행위였다. 이후 일본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건축가들은 서구적 형태를 일본화하여 근대적이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가진 국가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1930년대 군국주의의 대도와 함께 이러한 종합은 재관의 시리아는 공식적인 국가주의 양식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서구의 힘과 동양의 정신을 결합하여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일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건축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 양식을 식민지인 조선과 타이완에 이식한 것은 제국의 정체성을 피집해 민족의 삶의 공간에 각인시키려는 명백한 식민 통치 행위였다. 8점 전환기 중국 식민주의와 민족 양식의 모색. 일본과 달리 19세기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반반 식민지 상태에 놓였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 건축 경험은 주체적인 수용보다는 외세에 의한 부과라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상하이와 같은 도계지는 서구 건축의 전시장인 동시에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1세대 건축가들은 식민주의 건축에 대응하고 새로운 공화국에 걸맞은 민족적 건축 양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조계지 건축. 상하이 와이탄 아편전쟁 이후 개항된 상하이와 같은 조계지 컨세션은 서구 건축이 중국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이식된 공간이었다. 특히 상하이의 와이탄 지역은 서구 열강의 금융 자본과 무역의 중심지로 신고전주의, 바로크, 아르데코 등 다양한 서구의 역사주의 및 근대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은행과 상사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섰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서구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상징물이었다. 쥐어지는 도로, 상하수도, 더 전기 등 근대적 인프라를 갖춘 사실상의 도시 속 도시로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전통적인 중국 도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1세대 중국 건축가와 민족 형식 논쟁.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 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일본 등지에서 건축 교육을 받은 1세대 중국 건축가들이 귀국하기 시작했다. 양스청 량스찬, 양팅바오, 류둔전 려던젠 등은 중국 근대 건축의 기틀을 닦은 선구자들이었다. 이들은 귀국 후 새로운 중화민국을 위한 건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에 직면했다. 서구의 모더니즘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근대적인 기술과 기능의 중국 전통 건축의 형태를 결합할 것인가 하는 민족 형식 민조싱실 논쟁이 그것이다. 이 논쟁의 결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위에 거대한 전통 기와 지붕을 얹은 형태의 건물들이 다수 등장했다. 옌즈르즈리엔즈가 설계한 난징의 중산릉동 샨링은 이러한 중국 고유 양식 Chinese Inherent Style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훗날 서구식 구조와 전통 지붕의 피상적인 결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모더니즘의 수용. 1930년대에 이르러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건축가와 중국의 신진 건축가들에 의해 아르데코를 비롯한 모더니즘, 건축이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용되었다. 이는 민족 형식, 논쟁과는 별개로 국제적인 대도시의 상업적 요구와 최신 유행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근대 건축 도입 과정은 근대성을 향한 두 가지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일본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서구 지식을 전략적으로 수입하여 모방해서 창조적 종합, 그리고 국가주의적 표현으로 나가는 능동적 적응의 길을 걸었다면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 설정된 식민주의적 공간 조계지에 대한 반응적 종합으로서 근대 건축을 모색해야 했다. 민족 형식, 논쟁은 바로 이런 외세의 부과에 맞서 제국 붕괴 이후 새로운 공화국의 건축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고뇌의 산물이었다. 두 나라 모두 전통과 근대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고심했지만 주권 제국과 반식민지, 공화국에 하는 상이한 정치적 맥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축적 결과와 담론을 낳았다. 4장. 교양 속의 한반도, 근대 시기 한국 건축 1876-1945.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45년 해방까지 한반도의 건축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근대화와 식민지배라는 이중의 경랑을 온몸으로 겪어냈다. 이 시기 한국 건축의 역사는 서구 양식의 첫 도입, 전통 공간의 파괴와 변형, 그리고 식민 권력에 의한 도시의 재편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근대성은 서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이라는 단일한 식민 제국을 통해 매개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는 또 다른 복잡성과 특수성을 띈다. 9점 전통 공간의 변형 1876-1910.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한반도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건축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건축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서구 건축과의 첫 만남인 동시에 쇠락한 왕조의 권위가 건축 공간의 변형을 통해 가시화된 시기였다. 개항과 초기 서양 건축의 도입.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서울의 정동전동 일대였다. 이곳에는 각국 외교 공관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이 건물들은 주로 붉은 벽돌과 아치형 창문, 베란다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절충적인 서양 고전주의 양식을 띠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명동성당 1898, 정동제일교회 1897와 같은 종교시설, 배제학당 1886과 같은 교육시설, 그리고 대한의원 1908과 같은 의료시설이 세워졌다. 이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들은 벽돌, 석재, 유리와 같은 새로운 재료와 공법을 한반도에 도입했으며 전통적인 목조 건축 중심의 도시 경관에 이질적이면서도 강력한 시각적 충격을 주었다. 왕실 권위의 실추와 궁궐의 변형, 조선 왕조의 쇠퇴와 대한제국의 짧은 존속,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 증대는 왕조의 심장인 궁궐의 운명에 짙은 그늘을 들여왔다. 경복궁 후공. 고종대에 중건되어 왕실의 위엄을 되찾는 듯했으나 명성황후 씨의 사건을 리사변 이후 왕이 거처를 옮기면서 중심적 지위를 잃어갔다. 덕수궁 서공.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거처가 되면서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했다. 이곳에는 중화정과 같은 전통 목조 건축과 함께 영국인 건축가 하딩제이 하얼링이 설계한 석조전 1910과 같은 본격적인 서양식 신고전주의 건축물이 공존했다. 이은 전통과 근대가 불안하게 공존하던 대한제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창경궁 창친공. 일제는 1909년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의 전각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창경원 창칭위원으로 격화시켰다. 이은 조선 왕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 이처럼 개항기 한국 건축은 새로운 문물과의 조우인 동시에 전통적 권위가 해체되고 외세의 침투가 가속화되는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시점 새로운 질서의 부과 일본 식민지 건축 1910-1945.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 총독부는 건축을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한국 사회를 일본 제국의 질서에 맞게 재편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했다. 수시구조는 식민 통치에 용이하도록 재편되었고 주요 거점에는 식민 권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들어섰다. 식민 통치를 위한 도시 재편. 총독부는 수도 경성 서울의 도시 구조를 물리적, 상징적으로 변형시켰다. 성곽 철거와 도로망 개편. 교통 개선과 도시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한양도성의 성벽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숭례문과 흑인지문 양옆에 성벽이 얼리면서 성문만 고립된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이은 전통적인 도시의 방어 체계와 경계를 해체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또한 기존의 유기적인 도로망은 직선의 격자 연극으로 대체되었다. 식민지 중심축의 형성. 길제는 조선 왕조의 중심축 경복궁 6조 거리 숭례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남산의 조선 신궁 1925을, 경복궁의 심장부에는 조선 총독부 청사 1921을 세워 남북을 잇는 새로운 식민 통치의 축을 만들었다. 이은 도시의 상징적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의도였다. 식민지 공공 건축. 권력의 시각화. 전국 주요 도시에는 식민 통치를 위한 각종 공공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양식 건축 양식을 그대로 이식하여 식민지 민중에게 제국의 압도적인 힘과 문명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 총독부 청사 1926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이전시키고 흑례문 일곽을 철거한 자리에 세워진 이 거대한 화강암 건물은 식민 통치의 정점이었다. 위압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져 궁궐의 경관을 압도하며 식민 권력이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짓밟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성역 현 문화역 서울 284 1925점. 비잔틴 양식의 돔과 르네상스 양식이 절충된 형태로 철도를 통한 식민지 수탈과 인력 동원의 관문 역할을 했다. 조선은행 본점 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1912점.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져 식민지, 금융 지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 건물은 다스노, 긴고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경성부청 현 서울도서관 1926점. 르네상스 양식을 기반으로 한 절충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시청 건물이다. 이외에도 법원, 경찰서, 우체국 등 행정기관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미쓰코시 백화점과 같은 경제 수탈 기관들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일부 건물에는 일본의 제관 양식의 영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건물들은 한반도의 도시 경관을 영구적으로 바꿔 놓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식민지 시대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기억의 장소로 남아있다. 11점. 한국 모더니즘의 탄생.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근대의 건축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한국인 건축가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일본을 통해 서구의 근대 건축을 접하고 식민지라는 제약 속에서 한국 건축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식민지 교육과 1세대 건축가. 초기 한국인 근대 건축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건축 교육을 얻거나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의 전신 건축과에서 수학했다.
지들은 일본인 교수들로부터 보자르시 꾸면 교육과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다양한 서구 건축 양식 및 구조 기술을 배웠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이들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박길룡 버지렁 1898-1943의 건축 세계. 경성고등공업학교 1회 졸업생인 박길룡은 식민지 시기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국인 건축가이다. 금화신백화점, 경성제국대학 본관현 ARKO 예술가의 집 등 다수의 중요 건물을 설계했다. 그의 작품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아르코 양식이나 한미주의적 모더니즘의 영향을 보여주면서도 때로는 한국적 특성을 가미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화신백화점의 경우 최신 유행의 상업 건축 양식을 따르면서도 한국인이 설립한 민족 자본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의 활동은 식민지 건축계에서 일본인들이 주도하던 흐름에 맞서 한국인 건축가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반도의 근대 건축 경험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그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일본이 근대화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했다면, 그리고 중국이 다수의 서구 열강과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근대를 모색했다면, 한반도의 근대성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이라는 단일한 식민 제국을 통해 이중으로 매개된 더블린 미디에이트 형태로 수용되었다. 즉, 한국의 1세대 건축가들은 르 코르비제나 발터 그로피우스의 모더니즘을 직접 접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교수들에 의해 해석되고 실천된 모더니즘을 배워야 했다. 따라서 이들의 건축 활동은 단순한 양식의 채택이 아니라 식민 지배와 문화적 억압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복합적인 생존과 저항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들의 고투는 해방 이후 김중업, 김수근과 같은 다음 세대 건축가들이 세계 모더니즘과 직접 소통하며 본격적인 한국 현대 건축을 열어라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결론. 재창조된 세계 유산과 상호 연결. 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 약 200년의 시간 동안 세계 건축은 그야말로 재창조되었다. 서구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은 철, 강철, 유리라는 새로운 재료를 통해 건축을 중력의 제약에서 해방시켰고, 이는 공장, 기차역, 마천루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탄생시켰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건축가들은 과거의 양식을 통해 시대의 불안을 잠재우려 하거나 역사주의, 기계 시대의 미학을 찬미하거나 아레코, 혹은 장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기능과 합리성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으려 했다. 모더니즘. 근대 건축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이념과 미학의 복합체였다. 이 복합적인 흐름은 제국주의와 전 지구적 교역망을 통해 동아시아로 확산되었고,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만나 또 다른 차원의 근대성을 창출했다. 주체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일본은 서구 건축을 전략적으로 수용, 변용하여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어냈고, 반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중국은 외세에 의해 이식된 서구 건축에 맞서 민족 형식을 찾기 위해 고뇌했다. 그리고 완전한 식민 지배하에 놓였던 한반도는 일본을 통해 이중으로 매개된 근대성을 수용하며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건축적 정체성을 모색해야 했다. 결국 이 시대의 건축사는 두 가지 상반된 유산을 남겼다. 하나는 전례 없는 기술적 진보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건축 언어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유산이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산업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 제국주의의 폭력,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차지하는 각 지역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다는 어두운 유산이다. 오늘날 우려 마주하는 전 지구적 도시 환경과 건축적 담론은 바로 이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던 거대한 단절의 시대 위에 서 있다.